그러니까 이렇게 실물 경기가 안 좋은 때라 하더라도 나 권리금 받아야겠다 하면 그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어요.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적자 보고 있는데 나 권리금 줘야겠다는 건 그 바보 아닌 이상 그렇게 하겠어요. 그래서 또 정당이 줘야 되는 권리금은 주고 들어가셔야 그 자리가 운영될 자리세요. 검증된 자리라는 얘기예요. 그런데 중개업자의 현혹된 말이든지 가게 주인들 뭐 장사 되게 많이 하고 가게 아주 많이 심지어 권리 장사라 해서 가게 찍어가지고 조금 인테리어 고치고 장사 확 살려서 되파는 사람들이 있어요. 권리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말려 들어가지고 불필요하게 과도한 권리금 주시는 거는 그거는 내가 거의 뭐 사기성 있는 일에 휘말리는 거죠. 그러니까 과도한 권리금도 독입니다.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권리금을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운영 권리라는 거는 1년을 기준으로 우선 하셔가지고 회수 기간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바닥 권리 유무 주장한 다음에 있는지 다시 주변 잘 돌아서 발품 팔아서 확인하셔야 되고 시설 권리는 보수적으로 거의 없다 보시고 판단하셔야 됩니다. 아무리 뭐 주장해도 들어주시면 안 돼요. 그래서 여하튼 이런 실물 경기가 너무 안 좋은 시기일수록 진짜 최고의 매물이 아니라 최소한의 투자 대비 수익 내지 내 생계는 유지할 수 있는 가게를 얻으셔야 되니까 첫 창업으로 이제 아무것도 없는 자리를 얻으시든 기존 걸 권리금 주고 인수를 하시든 간에 그래도 내가 생존할 수 있는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업장을 찾는 방법은 가장 좋은 게 꼭 잊지 말고 이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. 아무리 생각해도 몫이 너무 좋은데 장사가 안 돼요. 그런 가게하고 몫은 시원찮은데 장사가 기가 막히게 돼요. 그런데 경험이 없을수록 후자, 몫은 전혀 없는데 장사가 기가 막히는데 장사되는 거 보고 터무니없는 권리금 주고 과거부터 많은 분들이 그거에 현혹돼서 잘못된 점포를 인수한 경우들이 많으셨어요. 그거는 함정입니다. 다른 사람이 인수하게 되면 그 사람이 전 사람이 장사를 진짜 오래 하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아무나 가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. 경험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바로 망하고 나옵니다. 하지만 진짜 자리는 좋은데 장사가 안 되는 자리는 최소한 조금 내가 어느 정도 좀 운영에 자신감 있는 분이 들어가면 그 자리 금세 살려요. 그리고 권리금도 싸잖아요. 없거나. 그게 더 유리하고 좋은 자리입니다. 대신 상권 자체가 쇠락하는 이제 하락하는 상권이라서 장사하고 계신 분들은 알거든요. 조만간에 이 상권 이거 끝나. 그리고 지금 아주 유명 상권 자체가 거의 다 실물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이게 옮겨간 코로나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상권 자체도 의미가 없는 시기가 됐어요. 차라리 자리만 의미가 있게 됐어요. 그 유명하다는 상권들 뭐 홍대 상권, 강남역 상권 이런데 지금 공실 많고 가보면 장사 안 됩니다. 과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상권 자체가 하락된 것도 잘 보셔야 되고 권리금을 협상하는 실전적인 그 프레임을 몇 가지만 참고 삼아 말씀을 드려볼게요. 무조건 깎아주세요 된다고 깎아주는 게 아닙니다. 그 가게의 현실이라든지 상황, 뭐 여러 가지 고정비부터 뭐 여기 그 입적인 조건 그리고 가게 시설적인 면 운영에서의 그 과도한 지출 뭐 이런 거를 잘 보시고 정확히 짚어서 말씀을 하셔서 근거 있게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거를 내가 개선해 나가려면 상당히 비용이 들 수도 있는데 그거는 깎아주셔야죠. 이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. 그래서 협상 전에 이러이러한 거를 잘 판단해서 하시려면 꼭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
흘려가듯이 좀 들어보세요. 제가 정리해 놓은 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우선 핵심적인 거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최근 12월간의 월별 지출, 그리고 12월간의 월별 순익, 그 다음에 원가율 변화, 인건비 구조,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월 평균과 이 변동, 배달 비중하고 이 수수료, 그리고 이 계절별 변수, 방학, 휴가, 명절, 우천시, 그 다음에 경쟁점 신규 오픈 여부, 그리고 전 자영업자 대표가 빠지면 매출이 유지되는가, 왜 양도하는가, 진짜 이유. 뭐 장사가 안 돼서 여기 조금 문제가,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. 다 그럴듯한 이유, 못 만들면 중개업자가 다 코치해 줍니다. 이렇게 와닿는 이유 얘기하세요 하고 말 다 맞춥니다. 그러니까 진짜 이유 잘 찾으셔야 돼요.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걸 핵심 잡아가지고 권리금 깎아주세요 하셔야 되고, 또 이게 뭔가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게 되면 사실 운영권 가치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운영권에 문제가 있다는 거, 똔똔이 현실 적자죠. 뭐 볼 거 있어요. 이러면 아예 그러니까 권리금 없다고, 뭐 시설비 이런 거 주장 못해요. 불과 서너 달 전에 해놓은 매덕들인 시설이라도 그거 한 푼도 주장 못합니다. 그거는 현재 임차인의 운영하고 계신 분의 미련일 뿐이죠. 그래서 이러이러한 그 권리금의 핵심은 운영 권리고 운영권이고, 운영을 잘 보셔야 되고, 조금 관심들이 있으실 테니까 제가 정리해 놓은 핵심 체크사항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. 천천히. 1번, 최근 12개월간의 월별 매출을 좀 보셔야 돼요. 그 다음에 두 번째, 최근 12개월간의 월별 순익, 가능한 범위 내에서. 그러니까 양도인의 근거 자료로 추정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. 그 다음에 세 번째, 이 원가율의 변화, 월별. 뭐 재료비서부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? 그 다음에 네 번째, 인건비 구조. 성수기, 비수기. 성수기 때는 사람 쓰다가 비수기 때 사람 안 쓰는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인건비 구조.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월 평균하고 변동사항. 그 다음 배달 비중이 어느 정도 차지하나. 그 배달 플랫폼에 주는 수수료, 광고비. 그 다음에 이제 계절 변수가 있죠. 방학이나 휴가철, 명절, 우천시나 눈 많이 오는 날. 그 다음에 기본적인 배우지, 1차 상권 500m, 2차 상권 1km 내에 신규 경쟁점 오픈 여부. 다니시다 보면 소문 들어요. 또 심지어는 그 점포만 볼 땐 몰랐는데 주변 다 돌다 보니까 한 500m 가니까 빈 점포에다가 뭐 언제 오픈 예정해서 플랜카드 걸려 있는 경우 발견하실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하여간 발품 많이 파셔야 실수 안 하세요. 그리고 현재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분이 빠지고 종업원끼리 장사를 하게 되면 매출이 유지되는가, 그것도 면밀히 좀 보셔야 돼요. 왜? 내가 전 자영업자만큼 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양도하는가? 진짜 사유. 이렇게 한 10가지입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많이들 관심 갖고 있는데 제대로 모르시는, 제가 너무 길게 시간을 차지할 것 같아서 핵심만 말씀드리겠어요. 상가임대차 보호법. 우선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이냐 아니냐의 차이, 그리고 적용 대상 기준이 뭐냐부터 말씀드릴게요. 그러니까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는
그러니까 적용되는 거는 영세업종이에요. 근데 영세업종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? 환산보증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.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플러스 임대료 곱하기 100이에요. 그게 서울 같은 경우에 9억이 안 넘으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입니다. 그거 외에 전국이 4개 정도 지역별로 나눠져 있어요. 그래서 그거 상세한 거는 다음에 상가임대차보호법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이것만 아세요. 그리고 그러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인 경우하고 아닌 경우하고 차이는 뭐냐 하면 사실은 딱 한 가지입니다.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되면 임대료를 5% 이상 못 올린다는 거예요.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료 인상 제한 규정이 적용이 안 됩니다.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 되면 10년 보장에 적용이 안 돼도 10년 보장은 계약갱신권은 다 줍니다.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 건물주가 해지 사유, 핵심적인 해지 사유가 몇 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3개월치 임대료가 밀린 경우에는 해지 사유가 돼요. 그런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라서 특별히 6개월, 5개월 아니에요. 똑같아요. 그래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문제는 이렇게 우선 정리를 하십시오.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걸 알면 전문업자가 아닌 이상에는 머릿속에 뱅뱅 돌기만 하지 실제 적용도 못 하세요.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게 많은 제도적인 장치를 해줬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쉬운 말로 무슨 얘기냐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든 아니든 간에 권리금을 내가 받고 나가려고 다른 임차인을 내가 주선해서 권리양도 계약을 썼어요. 권리금 3억에. 근데 건물주가 그 가게짜리 탐이 나거든. 나 못 해주겠다. 아예 그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못 해주겠다 하면 무슨 요새 상가임대차보호법 때문에 권리금 회수 방해했다 해서 손해배상 소송의 대상이 되고 물어줘야 된다 하니까 적당한 이유를 대자. 마땅히 될 이유 없으니까 임대료를 왕창 올리겠다. 그래서 임대인을 방해한대. 그것도 손해배상 대상이 돼요. 단지 예외적인 규정이 있습니다.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거절할 수 있는 그 예외적인 규정도 있거든요. 그것도 다음 편 상가임대차보호법 설명드릴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.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임대인이 볼 때 웬 노숙자 같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임차인 구했다 하는데 무슨 권리양도 계약은 썼어. 그런데요. 아무리 임대인이 볼 때 그 사람 가게 할 사람이 아니야. 그러니까 임차인으로서 너무 부적절해. 아니면 껄렁껄렁한 게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어요. 그러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. 무조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권리양도 계약했다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고 그게 권리금 회수 방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. 합리적인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러니까 과거에 너무 많은 임차인들이 손해보고 피해를 입다 보니까 이게 국회에서 10년 이상 계류되다가 통과된 법이에요. 왜? 있는 분들이 건물들 많이 대부분 갖고 임대인 측 입장이시다 보니까 그렇게 오래 끌렸어요. 그래도 그게 통과가 됐고 그 후에 몇 번 개정을 거쳐서 많이 보호가 됩니다. 지금은. 그리고 웬만하게 합당한 이유라면 건물주가 권리금 인제는 알아요. 그 못 받게 하면 권리금 자기가 변상해줘야 된다. 그리고 과거에는 계약갱신 거절하고 자기가 장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. 정당히 그 권리금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.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면 그 권리금을 어떻게 산정하냐면 기본적인 룰이 그 재판하는 판사가 법원에 소속된 감정평가사한테 거기 권리금 얼마 정도 줘야 되나 감정평가를 의뢰하게 됩니다. 그리고 자기가 시세대로 다른 임차인하고 쓴 권리양도 계약서 해서 근거가 되는
얼마 받기로 한 권리금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런데 그 3억 받기로 했는데 대개 후하게 쳐준다 해도 법사과라 할 수 있죠. 그 법원에 소속된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거는 사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? 공인된 가격, 뭐 공시가서부터 시세의 7, 80% 이하식으로 적습니다. 그런데 기준이 뭐냐? 이 두 개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평가가 나옵니다. 하지만 소송을 하시게 되면 시세에 그러니까 7, 80% 내가 3억의 시세대로 했는데 그렇다면 2억 4, 5천은 보상을 받으시는 거예요. 그게 부족하다고 하시면 안 돼요. 과거에는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. 진짜 지금 많이 보호가 되고 가난한 건물주도 이제 소송에 휘말리려고 하니까 다른 임차인 찾아가지고 오면 거의 다 방해 안 하고 임대차 해줘요. 그리고 만약에 안 해줘서 진짜 소송해야겠다면 요새는 1년에 변호사가 3,000명씩 늘어나는 시대입니다. 동네, 방네 다 전철역 가시면 변호사들 많아요. 변호사 수입료 얼마 안 합니다. 그리고 성공보수 좀 달라고 그래도 나 자영업자라서 이러면 조금만 주셔도 돼요. 그러니까 변호사 조력 받고 하실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당한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의 내 권리는 꼭 주장하시기 바랍니다. 구독, 좋아요는 제게 분발할 의욕을 줍니다. 부탁드립니다. 또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. 답변 꼭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댓글에 링크되어 있는 네이버 카페 원 팀장의 부동산 가이드를 보시면 부동산 신입 진로 상담이나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.